지구 밖에는 정말 생명체가 존재할까요? 이 물음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 중인데요. 최근 지구와 흡사한 환경을 가진 제2의 지구 행성 프록시마 B에 대해서 최근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별별과학에서 이태영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구와 가장 비슷한 환경이라는 일명 제2의 지구, 많은 관심을 받았거든요. 네네. 프록시마 B 행성, 어떤 행성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프록시마라는 별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되겠죠. 네. 우리 은하계에는 수천억 개 이상의 별이 있습니다. 태양과 같은 이런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을 말하는 건데요. 그중에 가장 가까운,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바로 이 프록시마라는 별이에요. 예. 크기는 태양보다 좀 작습니다. 질량이 한 태양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별이고 그만큼 온도가 낮은 별이죠. 근데 이 프록시마가 가장 가까운 별인데 이 프록시마에 행성이 있더라. 그래서 그게 바로 프록시마 B거든요. 예. 여기 B라고 한 거는 별 자체가 A예요. 그래서 그 별의 첫 번째 행성이 B, 두 번째 있으면 C 이런 식으로 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록시마 B는 프록시마라는 가장 가까운 별에 있는 첫 번째 행성이란 뜻인데 예. 그 행성이 발견되고 그 행성이 지구처럼 딱딱한 표면이 있고 물이 있고 온도가 적당할 것 같다. 이렇게 알려지고 나니까 그 수많은 별들 중에서 지구 같은 걸 찾아야 되는데 예. 제일 가까운 별에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있다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컨택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가까워진 거 아니냐. 이래서 굉장히 흥분했던 그런 행성이죠. 그러니까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와 비슷한 환경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네.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또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초에 작년 봄에 그 영국의 스티븐 호킹 박사와 유리 밀러라고 하는 억만장자 이런 사람들이 이 사실은 이 프록시마 별에다가 우주선을 보내겠다 하는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예. 이게 빛의 속도로 날아가도 4.2년 이상 걸리는 거리예요. 엄청난 거리네요. 엄청나죠? 예.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하면 거의 9조 킬로미터 가까이 되는 빛이 1년에 9조 킬로미터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4년 이상 가야 되니까 거의 40조 킬로미터를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머냐면 1시간에 지구 한 바퀴 도는 우주선들 이런 우주선으로 거의 한 10만 년 가까이 날아가야 되는 거리인데 여기다가 우주선을 보낸다니까 처음에는 못 믿었죠. 예. 뭐 10만 년 기다릴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스티브 호킹하고 그 유리 밀러가 했던 우주선이 스타샷이라고 해가지고 우표 크기의 자그마한 우주선입니다. 아주 가벼운. 이런 거 1000개를 갖다 띄운 다음에 이 레이저 광선을 이용한 광합을 내면은 거의 광속의 5분의 1. 어허. 이 속도로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4년 정도 걸리는 거리니까 이 광속의 5분의 1, 5배 정도면 20년 만에 도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20년 후에는 이 인간이 만든 우주선이 가장 가까운 별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걸 만드는데 이제 기술 개발하고 만드는데 한 20년이 걸리고 가가지고 이제 정보를 보내서 지구로 이제 전송할 거 아니에요. 예, 예. 전송은 빛의 속도로 하니까 한 4년이면 올 거고 그래서 총 만드는데 20년, 가는데 20년, 오는데 한 4년. 그래서 한 44, 5년 정도면 정말 프록시마라는 곳에 생명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계획을 작년 4월에 발표를 했는데 예. 그때까지만 해도 프록시마 B를 몰랐어요. 작년 8월에 유럽 남천문대에서 프록시마 B를 발견을 해가지고 발표를 한 거거든요. 우주선을 보내기로 했는데 거기에 때마침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흥분됐었죠. 예. 최소한 앞으로 50년 이내에 정말 지구와 같은 행성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가 밝혀질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작년에는 이 프록시마 B가 굉장히 핫한 뜨거운 그런 화제가 됐던 행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여기서 이제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것이 이제 이번에 지난 1월 초에 발표가 됐거든요. 1월 중순에 발표가 됐는데 사실은 해보니까 생각보다 가능성이 별로 없더라. 왜냐하면 예. 이게 사실 1년도 안 됐잖아요. 발견된 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좀 더 있어 봐야 되는데 예. 그 별이 태양보다 질량이 한 10%밖에 안 되는 이 적색 외성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원래 이 프록시마 B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별이에요. 원래는 그 자체가 켄타우루스 알파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밝은 별 중에 이 삼중성 세 개별이 있는 건데 예. 눈에 보이는 것은 밝은 별이고 그 세 번째에 해당하는 프록시마는 잘 안 보이는 건데요. 예. 이 프록시마 자체가 굉장히 그 어린 젊은 적색 외성인데 태양보다도 굉장히 온도가 낮죠. 예. 이런 별들은 가끔 가다가 확확 하고 슈퍼 플레어라고 해서 큰 폭발이 일어난다고 해요. 외부로. 예. 그러니까 그 태양에도 이제 플레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태양 물질이 분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큰 물질이 분사가 되는데 그 경우에는 이 프록시마 B에 대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대기 속에 있는 산소나 질소 같은 것들이 다
끌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프록시마 B 자체가 온도도 적당하고 생명체가 살 수 있을 정도는 물도 있고 그다음에 대기고 있다 하더라도 슈퍼플레어 같은 이런 큰 폭발들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 때문에 결국은 생명체가 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발표가 나왔는데 물론 작년 8월에 발견되고 이제 기껏해야 뭐 반년도 안 됐거든요. 예. 또 다른 뭐 이제 연구 결과 나올 수도 있습니다. 포기할 건 없고요. 예. 아무튼 프록시마 B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에 있는 지구와 가장 비슷한 행성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새로운 형태의 블랙홀이 또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네네. 어떤 건가요? 네, 보통 블랙홀이라고 하면은 이제 두 가지 종류거든요. 태양과 같은 별이 죽어서 되는 항성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태양보다 한 수십 배 되는 별이 폭발한 다음에 중심에 있는 물질들이 수축한 거예요. 예. 이게 뚱뚱한 별의 실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별의 중심이 수축했으니까 공 모양이고 기껏해야 질량이 태양의 몇 배에서부터 수십 배 정도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종류는 이제 자이언트 블랙홀, 거대 블랙홀이라고 해가지고 은하계 중심에 있는 아주 거대한 블랙홀입니다. 보통 태양 질량의 한 수십만 배에서 몇억 배 이상 되는 그러니까 은하계 자체가 수천억 개의 별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 중심에 엄청난 큰 블랙홀이 있는 거였거든요. 어허.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블랙홀인데 이번에 발견된 블랙홀은 지구에서 한 13,000km, 13,000 광년 떨어진 곳인데 질량이 태양이 한 2,200배쯤 되더라. 그러니까 수십 배도 아니고 수십만 배도 아니고 중간 정도. 중간 정도죠. 예. 중간 질량 블랙홀인데요. 이런 건 거의 발견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발견된 곳이 어디냐 하면 그러니까 구상성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은하계 주변에 수십만 개,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 정도의 별이 모여 있는 그런 집단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 결국은 이 그러니까 우주에는 항성 질량 블랙홀, 작은 블랙홀이나 그러니까 아주 은하 중심에 있는 거대 블랙홀 말고도 또 다른 중간 질량의 블랙홀이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한 거거든요. 예.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중간 정도 사이즈의 블랙홀이 나타났다는 것은 뭐 어떤 의미를 의미가 보면은 있을까요? 결국은 우리가 거대 블랙홀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거든요. 예, 예. 왜 은하계마다 중심에 거대한 블랙홀이 있는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만들어졌는가? 그럼 이제 중간 질량 블랙홀이 발견됐으니까 이렇게 중간 질량 정도 수십만 개 정도의 별이 있는 그 중심에 중간 질량 정도의 블랙홀이 있고 그것이 결국 진화해서 거대 질량 블랙홀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떤 거대 질량 블랙홀로 가는 그 중간 단계의 블랙홀을 발견했기 때문에 블랙홀에 대한 어떤 그 진화 과정의 한 부분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발견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일본과 유럽은 공동으로 수성 탐사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전부터 수성 탐사 준비했는데 예. 그 수성 탐사선의 발사 시기가 2018년 10월로 확정되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예. 이 베피 콜롬보라는 그런 그 탐사선인데요. 베피 콜롬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 이태리 천문학자, 그러니까 우주과학자, 천문학자의 이름인데요. 이제 2018년에 이제 발사가 되면 7년에 거쳐서 탐사선이 이제 수성에 가게 됩니다. 보통 화성 탐사선은 많이 들어봤죠. 예. 근데 수성 탐사선을 많이 못 들어본 이유 중에 하나는 수성에서 얻을 것도 별로 없지만 가기도 그만큼 힘들어요. 이게 수성과 지구의 거리는 뭐 화성과의 거리보다 더 가까워지기도 많이 하는데 아까 뭐 방송 보면 이제 화성까지는 기껏해야 몇 달이면 간다라고 하는데 예. 수성까지는 7년이 걸리거든요. 아. 왜 7년이 걸리냐면 태양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 중력이 너무 세니까 바로 갔다가는 그냥 태양에 풍덩 빠져버리거든요. 예, 예. 그래서 가는 중간에 금성도 한번 들리고 지구도 다시 와서 다시 지구 주위 돌았다가 서서히 궤도를 줄여가면서 이제 수성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려 7년이나 걸쳐서 이제 2025년 12월경에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수성 탐사선은 딱 한 번 갔었거든요. 예, 예. 궤도선이. 그래서 2004년에 발사돼 가지고 2011년에 도착했던 메신저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가보니까 수성에도 양극의 크레이터 안에 얼음들이 있더라. 예, 예. 태양이 가깝지만 왜냐하면 영구 동토가 있더라.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수성에는 균열이 생기는데 표면에 예. 처음 만들었을 때보다 지름이 한 7km 정도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표면에 균열이 생기는데 균열이 거의 1000km 이상 날 때도 있더라. 왜 그럴까? 수성의 그 균열을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수성으로 가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지구는 이제 지각판이라고 하는 것이 한 10개 예, 이상 예. 있죠. 예. 지각판이 흔들릴 때마다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도 일어나고. 근데 수성에는 지각판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판이 움직일 때 바로
그게 이제 어떻게 표면에 나타나가지고 균열이 나타나는지 바로 알 수가 있죠. 예, 예. 그것에 제일 관심 있어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겠죠. 가장 그 지진의 피해를 많이 보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다른 나라와 달리 이 일본은 수성, 금성 이쪽에 좀 화산이라든가 지진 활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번에 이제 유럽과 같이 가겠다는 이유가 수성의 이 지진이라는 거 지각판이 하나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1000km 같은 균열이 생기는가? 지각판이 움직일 때 바로 표면에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가 이걸 알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8년에 가서 뭐 2025년 아직도 한참 남은 일이지만 네. 아무튼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성, 그러니까 이 지진 때에 살면서 그쪽을 좀 더 연구하기 위해서 수성을 탐사하려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태영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